소울 스토리타임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정유정 작가의 더 굿선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이 강렬한 심리 스릴러는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을 긴장하게 만들 것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별표. 혜진은 10분 후 방에서 나왔다. 그는 한쪽 어깨에 카메라 가방을 메고 파카를 들고 있었다. 점심 먹을 때 같이 있어주지 못해서 미안해. 그는 내가 매일 몇 끼 먹는 것을 지켜보는 듯 사과하듯 말했다. 나는 무심코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었다. 그래서 이모는 뭐라고 했어? 이모, 그의 입이 굳어졌다. 그는 눈을 돌렸다. 방금 이모랑 얘기하고 있지 않았어? 아니. 혜진은 돌아서서 현관 문을 열었다. 목덜미의 칼라 위쪽이 빨갛게 변했고 그 후 귀까지 퍼졌다. 개인 레슨 촬영 때 스태프 중 한 명이었던 여자예요. 그는 늦게야 자신이 어떤 이모와 통화했는지 기억해냈다. 조금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꽤 오랜만이고 그 섬에 3개월 동안 있었어요. 나는 문틀에 기대어 서서 그가 왜 그렇게 자세한 내용을 말했는지 궁금했다. 혜진은 발을 신발에 넣고 몸을 굽혀 끈을 메었다. 그는 잠시 멈췄다가 몸을 바로 세우고 손에 무언가를 쥐었다. 이게 뭐야? 그는 돌아서서 그것을 건네주었다.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 채 그것을 가져갔다. 귀걸이. 진주 귀걸이 하나. 이게 뭐야? 그는 중얼거리며 내 손바닥을 바라보았다. 어머니의 것이 아니잖아? 어머니의 것이 아니었다. 그녀의 귀는 뚫리지 않았고 귀걸이를 거의 하지 않았다. 사실 그녀는 보석을 사러 가지 않았다. 그녀가 착용한 것은 어젯밤에 착용했던 앵클릿뿐이었다. 말할 것도 없이 귀걸이는 내 것이 아니었다. 혜진은 현관문보다 실내에 더 가깝게 그것을 발견했다. 실수로 안으로 굴러들어왔을 리가 없다. 누군가 여기 떨어뜨렸을 것이다. 누구든 언제든 귀걸이는 그렇게 특별해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매끈하고 둥근 표면의 감각은 나를 괴롭혔다. 더 정확히 말해서 그것을 만졌을 때 느낀 데자뷰가 나를 괴롭혔다. 내 심장이 두근거렸다. 이런 것을 전에 어디서 만졌었지? 언제? 나는 그것을 문질렀다. 둥근 부분을 엄지손가락으로 긋고 혜진을 바라보았다. 엄마 방에 두겠어? 엄마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알 거야? 고개를 끄덕이며 혜진은 현관문으로 향했다. 나는 슬리퍼를 신고 그를 따라 나갔다. 언제 돌아올 거야? 곧. 그는 문을 열었다. 우리는 무알콜 샴페인이나 뭐 그런 걸 터뜨려야 해. 엄마가 집에 돌아오면 진짜 축하를 하더라도 말이야. 나는 문간에 섰다. 엘리베이터는 이미 8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고 있었다. 우리 층으로 올라오려면 몇 분이 걸릴 것이다. 거짓말을 잘 못하는 혜진에게는 어색한 몇 분이 될 것이다. 그는 계단을 내려가며 손을 들고 사라졌다. 그것은 무엇이든 의미할 수 있었다. 곧 돌아올게. 나중에 봐. 다시 들어가. 지금 엄청 바빠서 달려야 해. 헬로는 7층에서 짖기 시작했다. 나는 다시 내 손에 있는 귀걸이를 내려다보았다. 기둥의 끝이 내 손바닥에 박혀 있었다. 나는 보석학자처럼 두 손가락 사이에 그것을 집어 올려 들여다보았다. 누군가의 귓볼에서 떨어졌을 리가 없었다. 왜냐하면 뒤쪽이 여전히 기둥에 붙어 있었기 때문이다. 떨어지기 전에 가방이나 주머니에 있었을 것이 틀림없었고, 이는 그 사람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녀는 우리 아파트에 왔고, 그녀는 귀걸이를 하고 있었다. 이모의 것일 수도 있을까? 귀에 구멍을 뚫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내가 그녀를 볼 때마다 다른 귀걸이를 하고 있었다. 눈물방울처럼 매달린 붉은 보석, 그녀의 귀볼에 달린 왕관 스터드, 파랗게 반짝이는 별을 기억했다. 그 중에 진주가 없을 리가 있을까? 안녕 마침내 짖는 것을 멈췄어. 나는 현관문을 닫았어. 나는 현관에서 슬리퍼를 벗고 아파트로 돌아갔다. 나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작은 자갈이 땅에 떨어져 굴러가는 것 같았다. 나는 개인 레슨 재킷에서 손을 뗀 것을 기억했다. 바로 여기. 어젯밤. 나는 소리가 나는지 아래를 내려다보았고 어머니가 바로 뒤에 있었기 때문에 떨어진 것이 무엇인지 알아낼 수 없었다. 나는 다시 손바닥을 펴고 귀걸이를 내려다보았다. 목덜미가 따끔거렸다. 이럴 수는 없었다. 시계가 울렸다. 2시, 나는 귀걸이를 주머니에 쑤셔 넣었다. 불안했다. 내 상상력이 다시 스스로 도망가고 있었다. 나는 거실 발코니로 나갔다. 혜진이 닫아둔 모든 창문을 열었다. 여전히 모든 곳이 표백제 냄새가 났다. 아마도 위층 복도를 따라 있는 벽, 계단과 난간벽, 거실 일부, 어머니 방문틀 위, 모서리에 있는 열쇠 캐비닛 다리, 심지어 가족 사진에도 피와 손자국이 여전히 보였을 것이다. 나는 시계판에 튀어나온 피 얼룩을 의심스럽게 노려보았다. 혜진이 이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을까? 방문에서 열쇠 캐비닛 위로 파리가 맴도는 것을 볼 수 있는 그 남자? 나는 그가 그러지 않았다고 결론지었다. 그랬다면 그는 뭔가 말했을 것이다. 뭐 했어? 여기서 돼지를 도살했어? 나는 비상용 키트를 뒤져 과산화수소를 찾았습니다. 반리터 용기는 약 3분의 2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나는 에어 프레시너를 스프레이 병에서 비우고 과산화수소를 그 안에 부은 다음 체계적으로 모든 것을 뿌렸는데 어머니 침실 문에서부터 시작했어요. 피가 튀었던 모든 곳에 곰팡이처럼 흰 거품이 자랐어요. 그 얼룩을 화장지로 닦은 다음 사용한 종이 조각을 변기에 흘렸어요. 열쇠 보관함, 테이블, 계단, 위층 복도로 옮겨가서 피가 있는지 주에 깊게 살폈어요. 나는 내 매트리스를 아래층으로 끌고 내려가 어머니의 매트리스와 바꿨다. 혈흔은 어디에도 가지 않았지만 어머니의 흔적이 그녀의 방으로 돌아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다. 하룻밤인지 그 이상인지는 누가 알겠는가? 그녀의 피 위에서 자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았다. 다행히 매트리스는 같은 크기였다. 그녀의 침대에 커버를 펼치자 나는 굳어졌다. 그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어머니의 목소리. 그녀는 마치 책을 소리내어 읽는 듯 차분하고 세련되게 들렸습니다. 그녀의 일기. 그 문장을 본 곳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또한 하루 종일 스스로에게 묻고 있던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나는 어디로 갔을까? 2시간 반 동안 무엇을 했을까? 나는 그를 봤다는 걸 알아요. 그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기억이 나지 않는다. 추웠는지, 두려웠는지, 아니면 겁에 질렸는지? 확실히 3가지 중 하나였다. 나는 엄마의 침실에서 나왔을 때 떨기 시작했다. 거실은 너무 추웠다. 나는 모든 창문을 닫고 방을 마지막으로 한번 둘러보며 내가 놓친 게 있는지 확인했다. 모든 것이 깨끗했다. 나는 위층으로 달려갔다. 나는 책상 앞에 앉아 일기를 꺼냈다. 나는 전적으로 옳지 않았지만 전적으로 틀리지도 않았다. 그것은 3가지 중 하나가 아니었다. 모두였다. 저는 추워요. 무서워요. 겁에 질려요. 그녀가 추울 것이라는 건 당연한 일이었다. 어젯밤은 비가 내렸고 한겨울이었다. 그녀가 추워하지 않는다면 이상할 것이다.
하지만 두렵고 공포에 질렸다. 그런 감정은 그녀가 이유 없이 느꼈을 감정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이다. 물론 그녀는 내가 한 일을 못마땅하게 여겼을지 몰라도 그녀는 공포에 질리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녀가 본 그는 나가 아니었을 것이다. 이 근처에서 살인사건이 있었어요. 혜진이 한 말이었다. 그들은 젊은 여성이라고 말했어요. 그게 다였을까? 그녀는 젊은 여자가 죽는 것을 보았을까? 그게 어디였을까? 부두? 방파제? 강변 산책로? 시체가 부두에 도착할 가능성은 전혀 없었다. 동진강은 도시의 두 구역 사이를 흐르고 항구 입구에 숨은 자정부터 새벽 1시까지 열렸다. 하루 종일 갇혀있던 물이 거대한 흐름에 따라 바다로 밀려 들어갈 때 그 여자는 딱 맞는 시기에 죽어서 물속으로 밀려 들어갔을 수도 있었다. 나는 내 뒤에서 무언가 들렸다. 마치 나무바닥을 막대기로 긁는 것 같았다. 바람에 그네가 삐걱거리는 것 같았다. 나는 일어나서 블라인드를 열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저녁이 되어 있었다. 페르골라 불빛은 여전히 켜져 있었고 어머니는 그네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손은 역겨 배 위에 얹혀 있었고 그녀의 머리는 어두운 하늘을 바라보는 듯 위로 기울어져 있었다. 그녀는 그저 잠깐 휴식을 취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녀의 하얀 드레스는 바람이 흔들리면서 펄럭였다. 그녀의 맨발이 가파한 바닥을 끌었다. 그녀의 목을 가로지르는 상처는 조커처럼 붉은 잎처럼 벌어졌다. 정말 기억나지 않는 거야? 조커가 물었다. 나는 내가 무언가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나는 큰 소리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기억하십니까? 너도 봤잖아, 조커가 말했다. 무엇을 봤어? 언제? 어디서? 대화는 언제나 그랬듯이 끝났고 망상은 반응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내 눈앞을 지나 춤추던 이상한 이미지를 기억했다. 가로등의 노란 빛, 내 발밑에서 흘러내리고 소용돌이 치는 강의 어두운 그림자, 길을 따라 휘날리는 진홍색 우산, 바람에 펄럭이는 방수포. 목덜미가 쑤셨다. 이 이미지들은 페리 선착장이나 방파제를 건너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 방파제를 따라 있는 램프에는 선명한 흰색 빛을 내는 LED가 있었고 방수포로 덮인 건설 현장은 없었다. 방파제의 한쪽에는 바다가 있었고 반대쪽에는 아파트와 건물이 늘어선 강둑의 도로가 있었다. 그래서 내 발밑에서 물이 소용돌이 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강을 따라 있는 도로뿐이었다. 그 거리의 정확한 위치는 몰랐지만 알아낼 수 있다 해도 별 의미가 없을 것이다. 이 이미지들은 내가 발작 직전에 본 것이었을 것이다. 나는 이전에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나는 결론을 내렸지만 기분이 좋지 않았다. 마치 지옥으로 가는 길을 엿본 것 같았다. 예감, 뭔가 불길한 것이 나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내 마음은 딱따구리처럼 짓거렸다. 그럴 리가 없다. 왜 그럴까? 의미 없는 장면을 기억하시나요? 그 이미지에는 뭔가가 있어야 합니다. 차갑고 무섭고 무서운 무언가. 어젯밤에 뭔가를 봤나요? 갑자기 어둠 속에서 노래하는 남자가 생각났습니다. 그가 잊을 수 없는 소녀에 대한 노래, 비 속을 걷는 그녀에 대한 노래. 나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다. 답 대신 수천 개의 질문이 마치 고철처럼 쌓여 있었다. 나는 블라인드를 내리고 의자에 몸을 던졌다. 날카로운 무언가가 내 사타구니 안쪽을 찔렀다. 진주, 귀걸이. 나는 주머니에서 그것을 꺼내고 휴대전화를 움켜쥐었다. 나는 브라우저를 열고 몇 가지 키워드를 입력했다. 건도 젊은 여성 몸. 몇 개의 히트가 있었습니다.
저는 첫 번째 링크인 연합뉴스 기사를 열었습니다. 군도 방파제 부두에서 젊은 여성의 시신 발견. 오늘 오전 8시경 인천군도 방파제 옆 페리 선착장에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매표소 직원이 계류 로프에 걸린 시신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망자는 29A 아파트 B 28세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타살 가능성이 높으며 날카로운 물체에 의해 시신이 훼손됐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부검을 실시하고 경찰은 잠재적 목격자들을 신문하고 있습니다. 다른 기사들은 마치 같은 보도자료에서 작성된 것처럼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비슷한 단어와 문장 구조. 그들은 죽은 여성의 신원, 주소, 그녀의 몸이 어떻게 손상되었는지, 그리고 그녀가 발견된 곳을 꾸준히 보고했습니다. 저는 갑자기 해안 제방의 교차로 근처에 있는 설탕 팬케이크를 파는 얀지즈가 생각났습니다. 아마도 그 노점 주인은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았을 것입니다. 얀지즈에서 몇 야드 떨어진 곳에 부두로 내려가는 나선형 계단이 있었고 부두에는 휴게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간식합 한 대가 하나밖에 없었지만 낮에는 페리로 가는 길에 많은 사람들이 들렀습니다. 인기 있는 노를 저어가는 페리는 방파제와 해양공원에서 관광객을 실어 나르며 주말에는 줄이 벽까지 이어졌습니다. 얀지즈는 주요 상업지역에 있었는데 부두와 자전거 도로를 따라 있는 모든 사람들과 이구에서 오고 가는 모든 사람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수다스러운 주인은 신호등에 설치된 CCTV보다 더 유용했을 것입니다. 그는 지나가는 사람들을 맞이하고 손등처럼 그 지역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오늘 경찰과 호기심 많은 구경꾼들이 그의 가판대를 방문하면서 인기가 급등했을 것입니다. 나는 옷장에서 스웨트 팬츠와 파란색 파카를 꺼내 목에 수건을 두르고 룩을 완성했다. 나는 휴대전화와 건물 정문 출입카드, 5,000원권 한 장과 진주, 귀걸이를 주머니에 넣고 아래층으로 달려갔다. 오후 6시 7분이었다. 운이 좋다면 혜진이가 돌아오기 전에 돌아올 수 있었을 것이다. 나는 귀걸이를 엄마의 책상에 놓기 전에 무언가를 확인해야 했다. 덜커덕거리고 굴러가는 소리가 그것과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젯밤에 어머니가 본 것, 용기 씨가 내가 원하는 것을 줄 것이라는 보장은 없었지만 정보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은 그뿐이었다. 내 운이 좋다면 나는 더 많은 증거를 찾기 위해 부두까지 내려갈 수도 있을 것이다. 소울 스토리타임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매주 별표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 토요일 별표의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이야기까지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그럼 안녕.